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민사소송, 즉 돈이나 아니면 재산권을 청구하는 소송들 중에서 그 청구하는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송을 소액소송이라고 하고요. 금액이 작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에 법원에서도 소송의 편의와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이하의 소송들은 따로 분류해서 소액소송 담당 판사님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모든 소송의 공통적인 거지만 무엇을 청구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가장 많은 경우는 돈을 지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원금이 있고 또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얼마 청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원금이 3천만 원 이하다라고 정리가 되시는 경우에는 일단 소액소송이 맞고요. 이후에는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소송을 이기려면 다 공통적인 거지만 증거로 결국은 승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서면으로 된 증거들이에요. 계약서라든지 차용증이라든지 각서라든지. 근데 많은 경우에 증거가 부실한 경우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죠. 증거가 확실하면 사실 소송으로 갈 필요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증거를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즘에는 전부 다 SNS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송을 하려는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카카오톡 증거 자료를 만든다든지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상대방도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 이후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것들이 있는데요. 녹음을 마음대로 해도 되냐?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 대화의 상대방에 껴있는 것들은 녹음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녹음을 제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뭐 불법 녹음이나 불법 도청 이런 걸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떤 대화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대화의 당사자로서 껴있으면 일단 불법에 의한 뭐 도청이라든지 불법 녹음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랑 나랑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대화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는 녹음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통화 중에 녹음이라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절로 녹음이 되거든요.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서 하는 대화더라도 내가 그 대화에 껴있으면 녹음을 하셔도 그건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응용을 해볼까요? 내가 A랑 B라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증거로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녹음을 하되 그 대화에 본인이 껴들면 돼요. 한마디라도. 그러면 자기도 대화의 일방이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요즘에는 아무리 내가 대화의 당사자더라도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판례나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립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랑 상의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증거는 많을수록 좋겠죠. 그 중에서 어떤 걸 활용할지는 나중에 취사 선택의 문제고요. 일단 최대한 확보하시면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요즘 하는 소송 중에 하나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보다 저는 100배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집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에 집값도 상승을 못하고 정체기에 있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집주인이 갭 투자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던 8, 9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약 50배 정도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많아졌다는 게 통계로 이미 나온 바가 있어요. 저는 특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배 소송이 많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소송, 특히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가장 좋은 것은 내용 증명이겠지만, 내용 증명으로 보내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통보를 구두로 한다든지 문자, 카톡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임대차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의 의사를 집주인에게 알렸고 그 의사를 집주인이 받아들였다라는 증거를 어떠한 형태로라도 확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에 자신이 임차인이다, 특히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으로서 일정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시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집주인들이 크게 다투질 않아요. 줄 거는 맞는데 다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라는 입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특별한 예외가 없는 경우에는 12%의 이자를 물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 12%의 이자는 아주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사채든 아니면 제2금융권이든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내주는 것이 더 이익인 거예요. 연 12% 이자보다는 낮으니까 보통. 그래서 집주인한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보증금을 빨리 변제해라 라고 강요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는 사례를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액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많이 하는 소송은 대여금 소송, 차용금 소송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빌려준 돈을 받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차용증, 각서 이런 것들을 미리 써놓는 거죠. 그러면 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가장 친한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신뢰관계가 돈독한 경우에는 당연히 변제할 것으로 믿고 차용증이나 충분히 필요한 처분 문서를 안 받아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때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냐면 문자, 카카오톡 아니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내가 몇 월 며칠에 너한테 얼마를 빌려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갚냐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일단 차용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상대방은 입을 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은 안 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본인도 알아보고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심지어 거짓말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여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많이 하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한마디로 당신이 나한테 한 나쁜 짓, 법률 용어로는 불법행위라고 해요.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입은 손해를 상대방한테 배상 청구하는 거죠.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재산적 손해랑 두 번째는 정신적 피해예요. 재산적 손해를 한마디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봤다. 이거는 돈으로 나오는 거죠. 정신적 피해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 결국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법원이 많은 금액을 인정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재산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지 전부 다 우리가 증거로서 보여줘야 되고요.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 법률용어로는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존재한다는 것까지 입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경우의 수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각 케이스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 노하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액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죠. 내가 스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스스로 진행하는 걸 보통 요즘에 나홀로 소송이라고 하죠.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장점은 하나죠. 돈이 적게 든다는 것.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해져 있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나홀로 소송이든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변호사를 통해 소송하는 경우에는 수임료가 들죠. 근데 나홀로 소송에 당연히 그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그러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과연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저는 이것도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귀찮은 일을 변호사가 다 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도 다 돈이죠, 사실. 특히 본인이 직업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휴가도 내야 되고 시간도 확보해야 되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재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변호사가 대신 해줍니다. 그래서 귀찮은 일을 대신 해결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가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소송의 승소 확률을 극대화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법률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솔직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고와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때 제일 안타까운 게 본인한테 불리한 이야기, 본인한테 불리하고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거를 그게 본인한테 불리한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정말 많이 제공을 합니다. 말실수도 많이 하고 불리한 증거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이 불리하고 유리한지를 판별하는 노하우를 인터넷이든 어디든 알려드릴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그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전문가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는 빼고 본인한테 유리한 얘기는 최대한 갖다 붙이고, 심지어 없는 증거는 생성을 해서라도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승소할 확률이 극대화되겠죠. 이게 변호사가 진행했을 때 좋은 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는 소송 전과 소송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좀 더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변호사는 소송 전에 보전 처분과 소송 후에 강제 집행까지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전 처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소송을 이겨도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돈을 내 품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어떤 채무자들은 소송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도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판결문이 나왔다는 이유로 국가가 대신 돈을 받아주지도 않고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채권자,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알아서 돈을 받아내야 돼요. 이것을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재산을 억지로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말해요. 변호사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어떻게 상대방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낼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실제로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너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바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연 12%의 아주 고리의 이자를 물게 될 것이다. 경고와 위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의 남은 재산을 다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직장을 알아봐서 그 사람 직장에 있는 월급을 압류해가지고 추심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그 사람 집에 있는 가전도구에 빨간 딱지라 그러죠. 그런 걸 붙여서 압박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압류하고, 집이 있으면 집을 경매에 붙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경매로 팔아서 돈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절차까지도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개입되는 것이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보전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다 빼돌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일단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도 진행하기를 해요.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소송의 수임료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고, 묶어둔 재산은 내가 판결을 이기자마자 바로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전 처분 절차,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묶어두는 가압류, 가처분의 절차가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소송하시는 분들은 나홀로 소송할 때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소송을 이길 확률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돈을 받아낼 확률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나홀로 소송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소액소송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을 때 어떻게 승소 확률을 극대화시키고 최고의 효율을 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사례를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이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오랜 기간 동안 못 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빌려준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었으면 소멸시효라는 게 적용돼서 받을 수 있던 돈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저희 조언을 받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그냥 진행하셨다면 상대방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돈 빌린 지 10년 됐으니까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이 한마디, 한 줄만 하면 소송은 패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소멸시효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조언해 드린 거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걸 부탁했어요. 채무자인 친척한테 찾아가서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당장 갚지 못하는 거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정말 쓸 돈이 급해서 그런데 30만 원이라도 갚아라 라고 요구하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녹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자기 친척을 찾아가서 제가 말한 그대로 했죠. 그래, 당장 돈 1,000만 원 갚을 돈 없는 거 알겠는데 내가 그때 돈 빌려줬으니까 다음 30만 원이라도 지금 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보통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30만 원은 갚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마련해서. 자, 이것이 바로 채무의 승인이라 그래서 소멸시효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하자마자 바로 저희는 1,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 5%의 이자를 물릴 수 있고요. 소멸시효는 중간에 30만 원을 갚은 것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1,000만 원과 이자까지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송 전에 충분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상대방이 예상되는 항변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가 개입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직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짧은 영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랑 인연이 돼서 함께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팁이 되고 노하우가 될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모아서 그 중에서 많이 겹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영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는 추가 영상도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